제가 가차가차해서 뽑은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살생님 얼굴을 2개 뽑았어요. 암살글실이 올해로 10주년을 기념해서 극장판이 새로 나왔어요. 뭐 그것도 있고 해서 되게 다양한 상품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근 10년에 나온 것보다 이번 1년에 나온 게 훨씬 많아, 굿즈가. 그 굿즈 중 하나입니다, 이게. 살생님 얼굴. 종류가 16개 있었거든요. 뭐 이거 가지고 뭐 16개씩이나? 제가 원했던 거는 그 오리지널 페이스 있잖아요. 이 오리지널 얼굴. 이거를 얻고 싶었는데 뭐 이런 알 수 없어 하는 얼굴이 나왔다는 사실. 극장판을 제가 2번 봤어요. 하나는 그냥 본 거고 하나는 저기 무대 인사를 갔다 왔거든요. 후쿠야마상이랑 극장판 각본가님이랑 감독님? 3명이서 하는 무대 인사를 갔다 왔어요. 근데 소신 발언. 2번 볼 자락은 아니야. 기존 원작에서 애니메이션화를 하지 못했던 그 에피소드들 혹은 OVA로 제작했던 에피소드를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100번으로 만들어놨더라고. 일단 좋았던 점. 3명이 다 노란 색깔 옷을 입고 왔다는 게 굿 포인트. 저도 노란 색깔 옷을 입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살생님의 색깔이니까. 이번 극장판 마지막에 이반 애들이 10년 뒤에 동창회를 하는 모습이 잠깐 나와요. 쿠키 영상으로. 근데 그거를 후쿠야마상이 몰랐다는 거임. 왜 안 알려준지는 모르겠어.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애몽했던 점은 살생님이 죽은 다음에 만난 거잖아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후쿠야마상은 그걸 몰라야 맞는 거야.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알아버리면은 연기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후쿠야마상도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은 반영이 됐을 것 같다고. 그 감정이. 애니판 2기 마지막 부분에서 살생님을 애들이 죽이고 노래를 부르는 씬이 있거든요. 무슨 스승의나 노래 같은 거를 불러요, 애들끼리. 울면서. 근데 그것도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느낌으로다가 너무. 그래서 이 얘기를 엄청 했어요, 친구들이랑. 너무 좋다. 아니 근데 계속 이거를 반복하면서 밥을 먹었다. 후쿠야마상이 자기 개인 라디오에서 살생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암살글실이 되게 옛날 애니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암살글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너무 좋은 나머지 자기가 살생님 성우라는 걸 숨기고 싶었대. 그러니까 혹시나 그 작품에 영향이 갈까 봐. 후쿠야마상이 뭐 그 작품을 담당했다고 해서 그 작품의 뭐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렇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웃겨. 그 주접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어린애들 많았어요. 어린애랑 원래 무대 인사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령대가 진짜 다양하다고 느꼈어요. 아 그리고 이거 녹음할 때 이번에 극장판 살생이 혼자 녹음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 들었을 때 별로 생각이 없었거든요. 혼자 녹음했구나 라고 그냥 듣고 있었는데 후쿠야마상이 자기는 혼자 녹음한 게 너무 쓸쓸했지만 한편으로 좋았다. 왜냐면은 진짜 동창회하는 느낌이 들 거니까 그 성우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듣는 순간 또 에모이 됐으네. 와우. 왜냐면 동창회하는 이 10년 뒤의 시점은 살생님이 죽어서 없지 않습니까? 없어야 마땅하잖아요, 동창회. 그 점.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제가 요즘에 옛날 영상부터 하나하나 타임라인을 달고 있어요. 타임라인 달고 재생봉도 만들고 저희 박포포 채널 대청소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임. 과거에 나 정말 대학원생 유튜브였구나. 과거에는 정말 충실하게 대학원 얘기를 많이 했고 논문 얘기도 하려고 하고 유튜브를 시작해서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논문 리뷰란 말이죠. 근데 논문 리뷰 초창기에 한 3개 했나? 그래서 오랜만에 논문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2가지의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괴담의 시대, 제목 그대로 일본 괴담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문입니다. 일본 문학을 이야기할 때는 괴담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 괴담을 논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람 심리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것을 들을 때 몹시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비합리적인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괴담을 칭하는 거겠죠. 괴담을 들을 때 다양한 그럴듯한 해석을 끼워 넣음으로써 심신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 그 해석의 잣대가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시대에서 제일 보편적이었던 상식을 기준으로 괴담을 보려고 한다는 것인데 과연 괴담이라는 것은 어떤 상식과 함께 발전해 왔을까? 아주 옛날 에도 시대쯤 과학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과학적인 것에 맞추려고 한다기보단 동물의 소행이다. 이런 느낌으로 하겠죠. 일본 괴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너구리가 사람으로 둔갑해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뭐 이런 괴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에도시대 일본 괴담은 그런 식으로 동물에게 홀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대부터 쭉 일본에서는 괴담이 정말 유행을 했었다. 특히 근세 시대에 제일 괴담이 피크로 유행을 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문학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했고 도시 사람들이 다양한 지방의 설화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 시기에 사람들이 슬슬 지적 호기심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괴담이 유행했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18세기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괴담이라는 게 현실성보다는 픽션의 성향을 띠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뭐 우게츠 모노가타리 이런 게 있겠죠. 우게츠는 굉장히 불교적인 괴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는 불교성을 띠는 그런 괴이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게츠 모노가타리 저 이거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발표하는 내내 계속 우게츠 모노가타리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지적을 안 해줬어. 아니 그러면 그 유튜버는 뭔데요? 그 가면 쓴 유튜버 그 사람은 우케츠 아니에요? 에휴 아무튼 그렇다고요. 아무튼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근대 문명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계몽 사상들이 등장하고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문명도 이렇게 발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괴담 따위 쇠퇴돼버려 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괴담은 미신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이 시기부터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게 이 당시 서양에서는 영적인 것을 탐구하는 심령학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명 발달 과정에서 이 심령학 또한 도입이 된 거죠, 일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괴이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이게 왜 나타났을까? 이 괴이한 현상의 원인이 뭘까? 그런 거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심령학을 바탕으로요. 뭐 이러한 현상은 아까 말했다시피 에도 시대에는 동물의 소행이다 라고 한 것처럼 괴이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늘 존재했는데 그 수단이 과학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종교신앙, 토속신앙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다면 근대에 들어서면서는 영, 기이한 것에 대한 실존적인, 실제적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영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해본 결과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고 동시에 괴담도 또 다시 한번 붕따 당했지만 여전히 존재를 했다. 과학이 괴담을 부정하긴 했으나 인간은 여전히 괴담을 탐구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1900년대 초 타이쇼 시기죠. 일본으로 따지면. 그때 문학이 정말 괴담이 많았어요. 환상문학이라고 하기도 한데 이즈미 교카, 타니자키 주니시로, 아쿠타가 류노스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괴기문학, 환상문학을 집필한 전적이 있어요. 전적? 이 당시에 등장했던 괴기문학들은 대부분 정신이상, 신경병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착락은 대부분 개인의 것이고 일상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괴담이란 게 일상과 비일상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대요. 옛날에는 뭐 산속에 들어가니까 도깨비가 있었네 없었네 하면서 괴담이 일어날 것 같은 공간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 공간에서만 괴이한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괴담의 존재가 일상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환상문학, 괴기문학이라고 불리는 소설의 범위가 진짜 넓어요. 스펙트럼이. 단순히 귀신이 나오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소설뿐만 아니고 뭐 아까 말했듯이 정신착란이 일어나는 이야기, 굉장히 고어하고 그로테스크한 이야기 혹은 변태 심리를 다루는 이야기, 정상적이지 않은 감정에 대해 다루는 모든 문학을 통칭하는 말이 환상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주의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일레귤러한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괴담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다. 그래서 1920년대 이 타이쇼 시기는 일본 문학 역사에 있어서 괴담이 제일 번창했던 괴담의 황금 시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괴담의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1970년대. 1970년대는 뭡니까? 다양한 오컬트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대오컬트 붐의 시기죠. 이 오컬트 붐에 맞춰서 괴담 또한 다시 리부트를 하게 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 시기 때 이 오컬트 심령 현상에 대해 다루는 만화책이 되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괴담 만화책이 학교 괴담에 관련된 이야기였대요. 점점 괴담이 일상 공간으로 침범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괴담이 증명해야만 하는 이야기였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증명이라는 게 과거는 정말 그 기이한 현상이나 귀신 같은 게 실존하냐에 대한 문제였다면은 현재는 그래서 이게 왜 무서운데? 로 약간 바뀐 느낌? 증명의 층위 같은 게? 어쨌거나 이 증명 욕구라는 거는 공포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 심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에 들어서 그런 공포 매체들은 공포 대상과 나의 이 안전지대를 최대한 허물고 없애고 가깝게 만드는 것에 굉장히 몰두해 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공포라는 것은 안전성을 담보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인데 그럼 그 안전성,
부숴버리겠어. 그런 류의 공포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사의 벽을 부순다든가 퍼니 게임 같은 거. 게임이면은 두둠은 모니카가 나를 이렇게 보면서 말을 거는 그런 장면이나 아니면 키니토펫 내 컴퓨터를 다 해킹해버리는 그 사이코패스 그런 느낌. 나랑 좀 멀리 있는 공포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나의 컴퓨터를 해킹해버려? 와우, 써 무서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비슷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 뭐지? 그 킹키 지방에 어서 오세요? 킹키 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책도 이렇게 다 읽고 나면은 마지막에 진짜 사건 파일 같은 부록이 있거든요. 보면은 무슨 AI로 만든 건지 모를 진짜 사람 사진이 있고 이거 진짜 이야기인가? 하게 만드는 그 효과. 이거는 같은 말이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안전성을 건드리는 공포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다음 논문. 공포의 페미니즘이라는 논문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공포영화 비평에 페미니즘적 시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너무 분명하게 이분법적이다. 당하는 쪽은 늘 여성이고 공격을 하는 쪽은 늘 남성이다. 이게 정말 공포영화의 주 클리셰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문에서 잠깐 언급하기로 그러한 특징 때문에 실제로 호러영화가 성적 차이에 정치하게 특화한 영화 장르라고 분류돼요. 타 영화 장르에 비해서 이런 성별 이분법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장르다 이거죠. 그래서 호러영화 속의 공포라는 것은 되게 이 성별적 괴리감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래서 한창 뭐 슬래시 영화니 고어 영화니 이런 게 유행하기 시작했던 1970년대 동시에 페미니즘도 같이 성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2의 물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호러 영화가 가지는 특성? 희생자는 반드시 여성인데 그 여성의 신체 등을 남성이 지배를 하고 폭력을 하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포르노와 유사하다. 음지에 있던 게 올라와 버린 이상 이것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당연시가 될 거고 이거를 보고 모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을 고려한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걸 왜 만들었지 싶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쓸데없이 너무 잔인하고 쓸데없이 너무 이상하고 그런 영화들은 대부분 그 감독의 패티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맥락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폭력적이고 고어하고 호러한 요소에는 그런 시선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있다가 1980년대쯤 들어서부터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각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호러 영화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여성의 욕망, 특히 섹슈얼한 성적인 욕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굉장히 이례적인 장르다. 또 슬래셔물의 클리셰를 보면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등장인물은 되게 여성이다. 남성 살인마와 마지막 생존자인 여성. 여기서는 파이널 거리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둘의 대립을 관객들이 봤을 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한테 이입을 하는 게 아니고 성별을 떠나서 그냥 이 둘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선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인 감정이입 체험이 가능한 장르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이 사람들이 옹호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좀 맥락이 안 맞는 이야기죠. 옹호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호러, 슬래셔 이런 거는 너무 문화적으로 자리가 잡아버린 그런 장르인데 그런 문화성을 굉장히 잘 띄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연구거든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람들이 잔혹한 미디어를 소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욕망이 태초부터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욕망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화를 막 옹호하고 조장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문화는 어차피 당분간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정말 이제 역사가 있다 싶을 정도로 유구하게 존재했던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 시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연구가로서의 입장이에요. 이런 혐오 표현이 짙은 미디어들 거기서 보여질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 해결 방법 또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기대하면서 연구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호러 영화와 페미니즘을 엮자는 게 호러 영화 속에서 그런 페미니즘적 가치를 찾아내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페미니즘이라는 학문이 다뤄야 할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숙제들을 영화에 살아보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시면 속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찾기. 왜냐면 이 시면 또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문화니까. 그리고 이런 사회 현상을 다룰 때 그냥 이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논문과 다른 매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약간 뭐라고 하지? 그냥 툭 던져둬도 돼. 뭔 말? 그냥 뭔가 결론이 없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우리 다 같이 생각해봐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제가 느끼는 논문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일개 학자가 이 현상에 대해서 뭐 결론을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개개인의 논문이 모여가지고
성장을 해나가는 게 인문학 연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약간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막 엄청나게 결론이 중요하고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이 저는 사회운동이랑 사회연구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음. 그냥 제가 느꼈다고 해요, 그렇게. 아니, 석사 나부랭이가 뭘 알겠어. 저 이제 1년 했어요, 1년. 일단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는 그런 쪽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다양한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영화들, 여기서는 뭐 유전이랑 서스페리아를 들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각이네요. 운동권에서는 문제시되었던 그런 영화들이 연구계에서는 문제시가 된다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시선이 생기면서 연구 가치를 노한다는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 연구에 있어서 마냥 페미니즘적인 가치가 있고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화뿐만 아니고 페미니즘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영화 또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인 논문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연구를 하고 싶은지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제 연구 대상과 이 제 방향성을 연결짓지 못했다는 점.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세미나에서. 그러면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람프라 뭔 상관이죠? 하면은 그러면 바로 이제 저는 쓰레기입니다. 아타시와 고미데스. I'm not only trash, but also garbage.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냥 우연히 학부 전론을 남포로 썼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 따라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큰일이 났어요. 차차 알아가야죠. 이 점에 있어서 뭔가 진척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